네, 제1도료는 한몸뚱입니다. 다시 말해주면 대만 해협에서 일이 발생하면 한반도에서도 일이 발생하는 거고 한반도에서도 일이 발생하면 대만 해협에서도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전구를 아주 탄탄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대만에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지금 조금 좀 심상치 않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포위해서 6회공 로켓을 총동원해가지고 대만 협박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북한이 똑같은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싱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야 그거 좀 너무 지나친 음모론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미 이런 현상은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1968년입니다. 1968년은 정말 숨가쁜 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해에 영국의 전략핵 잠수함이 가동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무렵에 프랑스가 핵실험을 다 제대로 마쳤고요. 그 무렵에 중국이 플루토늄 실험에 착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NPT 체제에 초안이 나와서 각국에 회람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NPT가 가동한 거는 1970년부터인데 1968년부터 초안이라기보다도 문안이 확정돼 가지고 이제 서명하세요 하고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각국에. 68년에 굉장히 숨가쁜 해인데 그게 이제 월남 적화의 원년입니다. 그해 1월 달에 구정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그 8개월 동안 수많은 이제 베트공이 죽어나가면서 피로 떡칠을 했어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보면 실패인데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베트공에 가입하는 그 통로가 뚫렸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구정공세, 테트공세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정 때 공세가 시작된 거지 실제로 진행은 그 해 내내 이루어졌습니다. 그 테트공세가 일어나기 직전에 김신조가 때린 거예요. 내래 박정희 목 따라와 쏘다 하고 여기 저기 어디야 서울에 자문국에 넘어와서 청와대 뒷산까지. 그리고 곧 이어서 포에블로호를 납치를 했죠. 그리고 곧 이어서 한 10월 달에는 울진 삼척 공비 도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북의 도발은 저희들은 그 도발 대행 업체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으로부터 무슨 오다가 있으면 반드시 싱크해서 도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는 그러니까 중국의 오다를 받고 도발을 해서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하고 한국을 겨냥한 거죠. 야, 너희 오지랖 넓게 두 개의 전선 한번 감당해 봐. 근데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왜냐면 한국이 워낙 튼튼하고 주한미군 같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일은 못 벌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할 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일을 못 벌입니다. 우리가 멍청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혼란돼 있지 않으면 일을 못 벌여요. 예. 자, 오늘 이제 원래 이거 워낙 급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원래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뭐냐면 이 홍콩 이제 과기대 교수가 그냥 중국 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그 뿌리부터 그냥 도끼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표현 자체는 얌전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의 발표를 쭉 모아보면 이런 얘기가 돼요. 중국은 글러먹었다. 중국이 1949년에 피바다 농민혁명을 일으켰을 때 한국은 같은 해에 무혈 농지개혁을 했다. 그때부터 갈린 거다. 무려 타임머신을 타고 몇 년을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75년을 돌아간 거죠. 75년 전에 이미 중국과 한국이 경로가 갈린 거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한국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홍콩 과기대 교수가. 근데 이 얘기가 언제 거냐. 이야기도 참 굉장히 매체도 특이하고요. 매체가 중국 매체 아니에요. SCMP. 그러니까 알리바바 쪽이죠. 근데 중국 매체긴 한데 홍콩에서 발행되고 알리바바 쪽의 자본이죠. 조금 요새 좀 많이 여러 가지 얘기가 뉘앙스가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9월 28일에 나온 건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9월 달 말이 그게 아주 기묘한 시점이에요. 9월 24일에 인민은행이 1년의 통합팽창 정책을 발표를 하죠. 지준율 낮추고 기존 대출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하고 주택구입 대출 증대시키고 주식시장 부양하겠다. 이 중에 지준율 0.5%포인트 낮춘 것만 가지고도 실제로는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원을 공급한 것과 같은 통화 공급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9월 24일 날 인민은행 발표에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틀 후에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이
직접 말하자면 주식 띄우기 바람잡이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진핑이 이런 용어 잘 안 쓰는데 경제 테크노크라트 용어를 썼습니다. 포괄적 경제 부흥을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해소하겠습니다. 소비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혀 시진핑답지 않은 그러한 얘기를 해서 주식 가격이 한 20% 튀어버렸다고요. 자, 그게 이제 9월 24일, 26일 사건이에요. 그런데 28일 날, 그런데 28일 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의 의미심장한 칼럼이 실립니다. 그래서 이 칼럼 제목의 뜻은 뭐냐? 한국은 중진국 감정을 어떻게 벗어났나? 성장을 이루면서 경제 다양화를 어떻게 이뤘나? 1949년 농지개혁에 주목해야 한다. 이 덕분에 소득과 부와 불평등이 약화됐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 제조업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제가 좀 너무 급하게 써가지고 오탈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기사의 이제 제목과 부제목입니다. 이거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홍콩 과기대의 도널드 로우 교수입니다. 26일 날 시진핑 생쇼를 했는데 그 이틀 후에 행간의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피바다 농민혁명을 했을 때 한국은 평화 농지개혁을 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사가 굉장히 음미할 게 많아가지고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꾸며서 쭉 한번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9월 하순에 세계은행은 14세계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간소득 함정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저소득에서 중간소득으로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간소득에서 고소득으로 올라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저소득 국가일 때는 자본투자, 인베스트먼트만으로 정부 주도 투자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지만 중간소득이 되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중상위 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높은 투자뿐 아니라 인퓨전, 즉 기술 도입을 해서 확산시켜야 합니다. 중상위 소득에서 고소득 국가로 전환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노베이션. 그래서 이 세계은행 보고서는 3I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건 투자, 인베스트먼트,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기술 도입과 확산, 인퓨전, 세 번째 일어나는 것은 혁신, 이노베이션. 대부분의 중진국들은 아직 고소득 국가로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약 4,500달러에서 14,000달러의 중간소득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은 성장 둔화 및 정체를 겪기 십상입니다. 그 결과 이들 국가는 서구 선진국 및 일본, 한국, 대만 등에 대한 1인당 소득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세계은행 보고서를 잘 음미해 봐야 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규모가 좀 되는 나라 중에 마지막으로 고소득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약 30년 전이었던 1990년대 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이후 어떤 아시아 국가도 고소득으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 그래프를 보면 저기 보면 한국은 이제 35,000에 거의 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10,000을 좀 넘어 있는 상태고요. 또 말레이시아가 중국보다 조금 아래지만 그 밑에 가 있고요. 타일랜드는 한참 아래로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에 있고요. 이게 2017년 화폐 기준이에요. 달러 화폐 기준.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아는 수치랑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말하자면 중상위에서 그러니까 중간소득 규모에서 중간소득 수준, 그러니까 중진국에서 이제 고소득으로 중소득에서 고소득 넘어가는 거 힘들다. 이제 세계은행 보고서에는 뭐 중진국, 뭐 선진국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중소득, 고소득입니다. 미들 인컴, 하이 인컴. 예. 아마 그걸로 쓰는 게 맞을 거예요. 네.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우 같은 사람들은 동양은 부상하고 있고 서양은 쇠퇴하고 있다라는 관념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 중간소득 국가에서 1990년대 초반 고소득 국가로 빠르게 성장한 반면 브라질, 말레이시아, 태국 등 다른 중간소득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중간소득 함정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연구는 수출지향적 산업화, 중화학공업, 기술학습 및 연구개발을 촉진한 산업정책,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1949년 강조되지 않은 요소는 농지개혁입니다. 이해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는 지주로부터 농지를 강제적으로 매입하여 소작농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제공했습니다. 농지개혁은 한국 국가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줄였습니다. 경제 발전에 좋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은 경제 발전에도 좋은 것이라는 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성장과 평등은 충돌하지 않게 됐습니다. 농지개혁은 수많은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한국 농민이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출했습니다. 농민들은 점점 더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려줄 자본재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과 평등 사이의 조화는 30년 후인 1980년 무렵 한국 최초의 대량 생산 자동차인 현대 포니가 나왔을 때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해치백 승용차 모델뿐만 아니라 도시 중소사업자나 근면한 농민이 생산 운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픽업 모델이 함께 나왔습니다. 저도 이 글 읽다가 현대가 픽업이 같이 나왔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불현듯 다시 났습니다. 네, 포니가 그때 픽업이 이렇게 같이 나왔군요. 아마 요새 이런 거 갖고 있으면은 앤티크 가격 좀 받을 겁니다. 잘 굴러가게 유지 관리 해왔으면. 네, 부럽군요. 한국의 인구는 동남아시아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삼성, 현대, 기아, LG, 포스코, 대우, 쌍용 등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국 제조기업은 동남아시아 기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농지개혁에서 시작되었고 수출지향적 산업화로 지속되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중화학공업에 무지막지한 융자를 쏟아부었지만 생산적 결과를 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중국의 가계부채, 기업부채, 지방정부부채는 대부분 가치가 의심스러운 부동산과 인프라에 쏟아부어졌습니다. 한국은 수출기업에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할인 대출을 제공했지만 결국 수출을 해냈기 때문에 성공적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통화정책은 수십 년 동안 통화 증발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개발도상국이었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인플레보다 더 빨리 증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엄청 강력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경제를 강타하고 금융 시스템에 큰 타격을 입혔을 때에도 그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일어나자 환율이 급등하자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생산성인데요. 2020년 무렵에 지금 4, 5년 전에 지금은 더 올라갔겠는데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거기 70%에 도달해 있습니다. 브라질은 보면 30%가 안 되죠. 그래서 한국과 브라질이 언제 서로 마주쳐서 갈렸냐? 우리 88 올림픽 하던 무렵입니다. 브라질은 원래는 우리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았었는데 88 올림픽 무렵에 우리 생산성이 브라질과 비슷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도 한국은 계속 생산성이 증가한 거예요. 이런 스토리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는 빚을 많이 지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게 그래도 돌아가는 거, 인프라에 또는 제대로 된 인프라에 혹은 기업에 또 기업을 그렇게 차관을 주면 많은 기업이 또 자빠지기도 했지만 그중에 또 제대로 된 기업이 튀어나와서 그 차관으로 수출 경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쪽은 투자가 계속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중국처럼 부실화되질 않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부 주도용으로 이제 막 그 정부 주도, 투자 주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인플레를 피할 수가 없는데 인플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이 또 그 인플레를 넘어서는 것만큼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 한국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슬기롭게 풀어왔다. 근데 그 뿌리는 다 해치고 보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1949년 농지개혁에 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발전을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 또 담론가들 중에 1949년 농지개혁을 주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오남 이승만 시대는 좀 퀴퀴하고 좀 기억하기 싫고 좀 구질구질하고 내 인생 조국을 위하여 내 일생 조국을 위하여 이 박 대통령 위대한 이것만 딱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남이 훨씬 더 위대한 리더십이었고 박 대통령은 우남 다음번에 위대한 리더십인데 둘 다 20세기 세계에 내놓으면 1등, 2등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았던 거죠. 이에 반해 동남아시아는 제조업의 구조와 체질이 취약했고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동안 정체했습니다. 태국이 IMF 위기 이전 수준의 1인당 GDP를 회복하는 데는 7년 걸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수출과 창조 산업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 과정은 경제 발전에는 적절한 순서가 있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첫째, 농지개혁으로 촉발된 농업 발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둘째, 수출 주도로 고소득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셋째, 서비스 부분의 부가가치와 수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두 분야가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뭘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중국이 뭐 계속 고속 성장을 해왔다 그래도 중국이 5% 이상 계속 성장한 기간이 약 2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 물론 이제 성장률을 계산하는 거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거랑 좀 다르게 계산한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5% 이상 계속 성장하는 게 한 20년 중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한 2010년대 중후반까지 한 20여 년. 근데 한국이 5% 이상 계속 성장한 게 55년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괴력이 처음에 농지개혁을 했을 때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농지개혁을 했을 때부터. 그때 이제 농지개혁할 때 농민이 1년에 소출의 30%씩 5년을 바치면은 자기 땅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지개혁을 할 무렵에 소작농이 소출의 50%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기존 소작농이 바치는 것보다 더 경감해서 5년만 바치면 그게 자기 땅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주로부터 땅을 토지 공채를 주고 사고, 그리고 농민이랑 그 계약을 맺고 땅을 준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소작농이 없어지고 전부 자작농으로 바뀐 거지. 그러면서 전쟁이 터지니까 토지 공채는 휴지가 돼버리고 정부는 재정 부담에서 벗어났고 지주는 망했고, 참 불쌍하게 망했죠. 그래서 어떤 소비 패턴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정말 영락해서 삭바느질하고 살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씀씀이 버릇이 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막판까지 몰릴 때까지 그 씀씀이 버릇을 못 고치죠, 보통. 잘 살던 분들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피눈물 나죠. 어쨌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뭐 사회가 완전히 한번 뒤집었다가 이렇게 놨으니까 굉장히 평등주의적이 되고, 그리고 우남 이승만이 뭐 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국가의 제도, 한국은행,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기본 틀을 다 잡았고, 거기서 그리고 이제 주요 청년 그 장교들을 전부 한 몇천 명을 미국 유학을 시켰고, 뭐 6개월이든 뭐 4개월이든 그래서 물을 다 먹고 왔어요. 또 6.25 때 미군이랑 같이 하면서 또 물을 먹었고, 그래서 그게 엘리트 집단이 된 거지. 그 사람들이 박정희를 리더로 내세우고 이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의 시대와 박정희 시대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이 이야기가 홍콩대 교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전 재밌어. 한국 경제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분발하셔야지. 이 같은 조화는 제조업과 녹지 생활공간 사이의 조화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GDP의 25%를 상회하고 공장이 엄청 많은 나라이지만 가장 쾌적한 녹지 생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개장한 옛 철길 부지에 조성된 경의선 숲길 공원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공원은 홍대 인근에 살기 좋고 트렌디하며 매력적인 동네로 거듭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싱가포르의 타옹바루와 홀랜드 빌리지, 홍콩의 완차이와 샤이잉푼, 방콕의 통로와 아리, 쿠알라룸푸르의 다만사라와 방사르는 홍대 인근의 다양성과 녹지에 비하면 초라할 지경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래프들은 전부 그 세계은행 보고서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세계은행 보고서에 있는 건데요. 이 그래프는 재밌어요. 이 뜻을 알면 뜻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3I라 그랬잖아요. 세계은행이 3I를 얘기해요. 첫 번째 I는 후진국 때, 그러니까 제일 가난했을 때 투자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 검은 선은 투자의 효과예요. 그럼 가로축은 뭐냐? 여기는 제일 가난했을 때, 여기는 이제 중간소득, 그다음에 여기는 고소득이에요. 그러면 이 자본의 생산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자본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집어넣었을 때 그 자본이 1년 동안에 몇 억 원어치의 상품을 더 만들도록 해주냐, 뭐 이런 거죠. 자본의 생산성이라는 건 자본이 희귀한 사회, 가난한 사회, 여기서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가 얘가 점점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고소득 상태가 되면 자본의 생산성은, 자본이 그 경제 성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의 바닥을 기어요. 그런데도 계속 한국처럼 성장하려면 이건 생산성 곡선이거든요. 생산성 곡선인데 한국처럼 이쪽으로 가서도, 예를 들면 고소득을 가서도 생산성이 계속 차고 나가려면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투자, 인베스트먼트, 여기서 일어났던 거.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났던 인퓨전, 해외에서 기술 도입해서 퍼뜨리는 거, 소화해서. 세 번째에서는 그 도입한 거에 바탕을 둬가지고 뭔가 자기의 창의성과 R&D를 합쳐서 돌파해내는 것, 혁신. 그래서 3I라 그럽니다. 인베스트먼트, 인퓨전, 이노베이션. 투자, 도입과 확산, 이노베이트, 혁신. 이게 이제 그 세계은행 보고서의 기본 틀이에요. 한국이 이 경로를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일 때, 그 다음에는 기술 도입이 필요한 중간소득, 그 다음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혁신을 돌파해야 되는 고소득. 이걸 타고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서 이 생산성이 지금은 미국의 한 70%, 80%에 도달해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선진국이 되어 있다. 이것이 이번 9월 첫째 주에 발표된 그 세계은행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란 단어가 한 100번 이상 나온 것 같은데, 그 보고서에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다 한국 얘기예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 한국 얘기예요. 보고서 PDF로 한 130-40페이지 되는데 공짜거든요. 월드뱅크 리포트, 이게 뭐더라, 미들 인컴 트랩. 예, 그러니까 중소득 함정, 중간소득 함정, 그런 제목의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예, 보고서 제목이. 그래서 뭐 공짜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월드뱅크에 한번 접속하셨든지 구글링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번 쓱 이렇게 보셔도 좋고, 뭐 어떤 유료 번역해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집어넣으면 다 번역 잘 나오죠. 그래서 이 한국 현대사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우남 이승만을 염호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교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박 대통령이 그 동작동 묘지를 굉장히 많이 가셨어. 그런데 그 바로 옆이 우남 묘지인데 한 번도 안 갔어. 또 우남 묘지의 그 비석도 그 당시 박 대통령의 힘이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란 비석을 세우고도 남는데 그냥 이승만 박사 묘로 내버려뒀어요. 또 그 당시 박 대통령의 힘이면 우남을 복권시키고도 남는데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우남을 염호한 거예요. 싫은 거야 그냥. 그래서 저는 참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가다가 제가 이제 1930년대생인 어떤 대선배님하고 한번 대판 의견 충돌해서 두들겨 맞을 뻔했거든. 그 선배님이 반지가 좋아요. 기력이 왕성하시다고, 저보다 20년인데도. 근데 그 선배님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회한이 없어. 그때 박해를 많이 받은 분인데 고생을 많이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맞았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내 저항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게 이해가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 선배의 아버님이 남노당이었다가 같은 남노당한테 잡혀 죽을 뻔한 상태에서 이 한국 경찰이 이 선배를 붙잡아 놓고 아버지를 협박해서 그 아버지가 탈출해가지고 이제 빨치산 기지에서 탈출해서 내려와서 자수를 했거든요. 죽을 뻔했죠. 자수한 다음에 족보가 있는 빨갱이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전기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전쟁 중이라 문선대에 보내져서 이제 그 발전기 다루고 조명 다루고 앰프 다루고 마이크 다루고 이러면서 이제 군에서 이제 지내셨어요. 하사, 중사, 상사, 원사로. 이 양반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악감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뛰었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우남 이승만에 대해서도 그럴 줄 알았어요. 우남 이승만 얘기가 나오니까 증오나 그 염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냥 태연하게. 근데 그게 도발적으로 물어본 거죠. 아니, 선배님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한테 뭐 당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감정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내가 맞을 뻔한 거예요.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나 잡아 죽일 듯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이 1930년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윗세대들, 선배 세대들은 뭐가 있냐면,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잡아놓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내 윗대를 잡아 죽인 사람은, 그 내 윗대가 뭐 빨갱이였던 뭐든 간에 아무튼 내 윗대를 잡아 죽인 사람은 내가 용서할 권리가 없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참 특이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그 세상이 바뀌어와가지고, 사실 1930년대생이라 그래봐야 저보다 25살 정도밖에 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40 먹은 친구들 보면 뭐 거의 그냥 뭐 나랑 비슷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 25년 차인데 감각이 그렇게 달라. 아니, 나 같으면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 놈이 내 원수지, 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뭐 잡아 죽인 거 그건 이제 한 다리 건너뛰는 거잖아. 근데 그 윗대들은 그러질 않더라고. 내 원수는 나한테 용서할 권리가 있지만 내 윗대의 원수는 나한테 용서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좀 나름대로 숭고하죠. 예, 나름대로 숭고해요. 예.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큰형 박선희 씨는 이게 아버지 그 같은 존재거든요. 파더 피거예요. 근데 박선희 씨가 이게 이름난 그 남로당이었죠. 그래서 46년도 10월 1일 대구 폭동에서 숨지죠. 박선희 씨의 아주 절친이 황태성입니다. 이 황태성이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이제 박정희 그 장군이었을 때 남로당에 입당시킨 사람이 황태성이에요. 황태성이 보증인이에요. 그때 당에 입당을 하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돼. 황태성이 이제 월북을 했다가 이제 그 남로당파들 다 잡혀주고 이런 상태에서, 야, 황동무 내려가서 저기 박정희 여기 만나서 보소 팔아오 해서 여기 내려온 거예요. 돈 이만큼 싸들고 내려왔어. 6월 달부터 뭐 구질구질한데도 안 묵어요. 반도 호텔에 묵고서 돈 엄청 뿌렸어요. 그때 엄청 뿌렸어요. 그 돈 받아가지고 술 먹었으면은 안 다쳤고, 그 돈 받아서 딴 데 썼으면 다쳤어요. 그때 가서 조사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돈 엄청 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한 10월 그러고 나다가 10월 달에 체포됐는데 한 3, 4개월 동안 지금으로 치면 한 기십억 뿌렸을 거야. 황태성이가 한 기십억 이상 뿌렸을 거예요. 그리고 박 대통령을 만나려고 접촉을 시도했죠. 김정필 씨 쪽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에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63년도 12월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흑역사지, 이게 일종의. 뭐 근데 저는 흑역사라고 생각 안 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중에 잘 했으니까 된 거지. 근데 말하자면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남 이승만이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멸하지도 못하고 증오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싫고,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 부자 관계 같은 그런 아주 복잡한 감정 관계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남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감정이. 그래서 좀 아쉬운 건 그때 우남 이승만을 잘 이렇게 했었으면 우리가 좀 편하게 왔는데, 근데 뭐 원망을 하다가도 염치가 없어서 원망을 못하죠. 이런 박 대통령 지금 땅속에 들어간 지가 몇 년이야? 45년 지났는데 이때까지 그 문제 못 풀고 사는 우리가 병신이지 왜 박 대통령 원망할 거 없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 홍콩 그 과기대 교수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첫 포인트,
가장 중요한 첫 포인트가 농지개혁에 있다. 1949년 우나미 승만이 만든 그런 그 무시무시한 통찰을 한 거가 워낙 눈에 띄어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얘기의 결국 핵심 뭐냐면 그 해가 중국이 공산화된 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행간의 뜻은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우리 중국이 피바다 농민혁명을 일으켰을 때 쟤들은 무혈 농지개혁을 했어. 농민혁명 에너지라는 게 결국 뭐야? 땅 가지고 싶다는 거 아니야? 우리 그걸로 꼬셔가지고 농민혁명 일으킨 다음에 집단화 시켰잖아. 그 땅 다시 뺏어갖고. 쟤들은 안 그랬어. 그냥 무혈로 아주 나이스하게 농민들한테 땅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판을 제대로 처음에 초석을 제대로 깔았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야. 야, 중국 너희 글러먹었다. 우리 글러먹었다. 안 된다 이거.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통렬한 얘기입니다. 통렬한 얘기.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